AI 버블과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AI가 지금 혁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이제 관련주들의 실적 계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가 지금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 군비 경쟁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은 지금 당분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조정 때마다 너 돈 버냐, 돈 벌면서 투자하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당장 벌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빅테크는 없어요. 왜 하냐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이게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낙오가 되면요, 정말 따라잡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애플이 딱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AI 군비 경쟁이라는 이 경쟁에서 내려오면 자칫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철렁하셨었죠? 그래도 막판에 뭐 낙폭은 줄였다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지금까지의 급한 상승분을 괜히 되돌아보기도 하고 악재는 뭐가 있는지 다시 좀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 악재가 실제 뉴스이건 루머이건 그래도 일단 좀 조심하자라면서 좀 위축되기 마련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팩트 체크도 좀 다시 해야 되고 스토리가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반도체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 종목군들과 스토리가 버블이냐 아니냐, 더 가냐 안 가냐,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 그래서 지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단연 이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하루를 대표님께서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SOS 부른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하루 지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저라고 뾰족한 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 반도체라는 게 예. 업황하고 주가가 똑같이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네. 이 개와 주인처럼 네.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좀 너무 업황도 좋지만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앞서간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뭐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업황,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이제 그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쁠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 네. 저희 사실 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지만 방송 전에 또 대표님께서 이번에 새로 쓰신 AI 텐베거 투자 책 선물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근데 제목이 텐베거니까 여전히 AI 쪽에서는 텐베거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거는 깔아두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 일단 AI가 지금 혁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테크 혁명이라고 그러면 지난 2010년대의 모바일 혁명, 그리고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인터넷 혁명.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겪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대충은 아실 텐데 그 테크 혁명이 완성되는 시간이 보통 한 10년 주기예요. 네. 그래서 10년 주기설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투자의 시계로 보면 그거는 이제 10년은 아니고 한 5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지난 모바일 혁명 보면 주가는 2009년 막 요 금융위기 직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 2014년, 15년쯤에 피크아웃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AI 혁명도 만약에 그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올랐다 그러면요. 뭐 2023, 4, 5 이제 3년 지났고요. 네. 앞으로 2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은 이 업사이클의 약간 중반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주가로 보나 산업적으로 보나 많이 남아 있다는 건 공감을 하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철렁할 때면 이제 각종 악재들에 대해서 민감도가 더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긴 할 텐데 뭐 너무나도 이제 뉴스화도 많이 되고 많이 퍼진 얘기라 빅쇼트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이거 팔란티어에다가 숏 포지션으로 숏 옵션 걸어놨다. 뭐 이 얘기 때문에 또 다들 좀 긴장하고 결국 AI 거품이라는 말인가? 뭐 여기까지 갔는데 좀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물론 하루가 지나면서 결국 올 초에도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똑같이 숏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주가 오르지 않았냐. 이 사람 틀린다.
뭐 이렇게도 얘기는 많이 했었고 AI 버블과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그 실적 계산 속도 이제 관련주들의 실적 계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가 지금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 군비 경쟁이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은 지금 당분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클 버리가 사실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고 네. 영화도 됐었고 그리고 엄청난 성공을 했었던 분도 맞잖아요. 그쵸.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맞춰서 거기서 네이키드 숏을 쳐서 정말 엄청난 부를 일구신 분인데 매번 맞진 않죠. 네, 그렇죠. 매번 맞지도 네. 않고 그리고 이제 지금쯤이면 이분이 굉장히 드럼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당분간 좀 드럼을 쳐야 되지 않을까.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어폰 크게 틀어놓고 네. 지금은 그 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숏 자체가 이게 시장 전체 하락을 예견해서 숏 옵션을 걸어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이 포트 안에서 해치성으로 한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워낙 뉴스화가 많이 돼서 그 버블에 대한 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팔란티어 CEO는 야 숫자 지키는데 왜 이게 버블이라는 거야 좀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말은 했습니다만은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숫자가 찍힌다는 의미가 사실 수익화가 엄청나게 된다기보다는 물론 팔란티어는 수익도 하지만 투자 넘버가 엄청 많이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추가적인 동력이 계속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결국에는 수익이 안 찍히는 쪽으로는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 그 조정 때마다 너 돈 버냐, 돈 벌면서 투자하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질문은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돈을 당장 벌 것 같아서 투자를 하는 빅테크는 없어요. 왜 하냐면 안 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이게 AI 군비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낙오가 되면요, 정말 따라잡으려면 엄청 고생해야 됩니다. 애플이 딱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경쟁, 그 AI 군비 경쟁이라는 이 경쟁에서 내려오면 자칫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알파벳의 그 창업자 중에 한 명인 그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순다이르 피차이한테 이제 뭐 회사가 파산할지언정 절대 2등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창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뭔가를 본 거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샘 얼트먼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펀딩하고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하고 뭐 계약하고 하잖아요. 저래서 저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샘 얼트먼이 그렇게 했거든요. 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젠슨 왕도 있고 리사수 CEO도 있고 다 뭐 세계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바보라서 나한테 다 당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본 거예요. 네, 뭔가를 본 거고 그게 결국 AGI로 가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을 뭔가 찾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뭐 메타가 대출을 채권 발행을 해서 지금 실탄을 또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알파벳도 지금 그 채권 발행해서 실탄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가 지금 꺾일까? AI 캐펙스 컷이 올까? 이런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이제 빅테크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의 프리캐시 플로우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대출을 내기 시작하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버블이 뭐 터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여기 돈을 버냐에 대한 의무는 사실 작년 조정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나왔었던 거고 이후에 다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꺾이진 않았구나 했는데 다시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 구간인 것 같은데 다만 또 기업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AI 투자, 오픈 AI 투자 때문에 재무제표에 손실로 찍혔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걸 가벼이 여겨도 되나? 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이거를 손실로 기록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떻게 체감을 하셨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죠 이사회가 그렇죠. 보통 이제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그러면 바로 응징이 들어가죠 주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하고 뭔가 급하게 계약을 맺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갑자기 뭔가 컴퓨팅 파워를
지금도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하고 굉장히 급하게 예.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업체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계약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컴퓨팅 파워가 왜 저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빅테크 업체들은 뭔가 단초를 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재무적인 훼손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회에서 뭔가를 묻겠죠. 경영진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주식이 빠지니까 뭐든 다 들여다보고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없냐? 네. 자, 이거 저거 다 따져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도한 시장의 물음들을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면 약간 이런 걱정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약간 재무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쟁사들 때문에 투자를 줄일 수는 없는데 투자 규모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나 발전 속도는 조금 슬로우해지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뭔가 이게 우리가 그 ROI라고 하잖아요. 이제 투입 대비해서 뭔가 돌아오는 리워드가 적다 그러면 네, 투자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리워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 회사보다 저기 경쟁 회사가 더 빨리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있다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속도를 늦추고 뭐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대로 투자 속도를 계속 늘린다고 했을 때 일단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들은 앞으로 몇 분기 이상은 버틸 여력은 당연히 있겠죠. 적어도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AI 캐펙스에 대해서 예. 뭐 줄이거나 피크아웃이 올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음. 최근에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제 그 주요 빅테크들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보면 2027년까지 지금 지속된다 이렇게 보통 전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사실 2027년에 대한 거는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팔란티어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드렸으니까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정부 자금 쪽으로만 넘어가 찍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팔란티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정부 자금 받아서 회사 저렇게 하는 거면 뭐 경쟁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보면요. 사실 전쟁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는 그 거래 당사자가 보면 미국의 펜타곤이나 FBI나 CIA나 다 이런 데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안이 생명인 회사고요. 그리고 보안이 생명인 대상들이고 그리고 설령 팔란티어 수준의 기술을 가진 회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검증하고 신뢰성을 알아보고 저 회사가 혹시나 뭐 러시아나 중국에 자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쵸. 것들 다 따져보고 하려면 굉장히 대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팔란티어 솔루션은 팔란티어가 정부한테 기대어서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팔란티어한테 더 뭔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점점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팔란티어가 뭐 고객들을 가려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최근에도 보면 국내 기업들도 팔란티어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예. 대부분 지금 평을 보면 굉장히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요를 올리는데 팔란티어 솔루션을 도입했겠습니까? 여기도 그래서 지금은 뭐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 마이클 버리,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AI 버블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성 뉴스나 혹은 루머나 혹은 걱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AI 투자 혹은 반도체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지표 혹은 어떤 표대를 좀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쭤보도록 할 텐데 좀 지금은 뭐가 제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동안에는 대형주 장세, 특히나 대형 반도체 랠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 흐름이 결국 이번 조정을 계기로 시장 색깔이 바뀔지 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요 테크 업체들이 내년 투자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예. 내년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결국 이걸 어디에 투자해서 어떤 생산량을 늘릴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계획이 나오고 이제 협력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협력사들을 통해서 이제 여의도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런 내년에 대한 계획들이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예. 그게 결국 보통 보면 연말에 소부장 랠리들이 연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 그런 영향이 있는데 네. 특히나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를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못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파운드리나 네.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워낙 계속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한꺼번에 해야 되죠. 네. 이연된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연말에는 랠리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번이냐 아니면 11월 말이냐 12월 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보는 거죠. 보통 하락장 이렇게 이제 그 지수가 급하게 빠지는 시장이 오면 종목이 100개가 빠지면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는 또 한 3, 40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관역이 점점 좁아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그 고민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서 약간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바뀜도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하는데 이거는 봐야겠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AI와 관련된 뭐 스토리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소형주들이야 지금 막 캐파를 막 늘린다기보다 첨단 그 공정 쪽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 여전히 주도권은 대형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문득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중소형주로의 바뀜을 고민하는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보통 연말로 갈수록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보통 좋고요. 계절적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코스닥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연초 1분기에 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그 연간에 대한 그 어떤 실적 목표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코스닥 업체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되게 세게 질러요. 국내 코스닥 기업들이.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연초에 되면 되게 뭐 그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감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쯤에 나오죠. 5월에 1분기 실적 받아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그 연초 랠리를 좀 기대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연말에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북 클로징하고 네. 이제 연초에 또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신규로 편입해서 사는 자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랠리가 갔던 것들이 큰 자금들이 특히나 우리 시장에 있던 돈이 아니라 없던 돈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이 뭐 감세나 아니면 금리나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들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에 따른 자국 기업들의 충격을 또 우려를 해서 자금을 계속 풀었잖아요. 예. 그 유동성들이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 높아진 건데 한국 시장의 매력도 높아진 건 결국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 그죠? 이제 어떤 기존에 굉장히 좀 엉망이었던 그런 거버넌스들을 개편하면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게 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요인이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이게 업사이클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죠. 예.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에 대한 EPS 상승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 EPS에 대한 상향 조정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면 저는 대형주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벌써 하이닉스 내년 이익 전망 99조까지 질렀거든요. 네. 노무라 증권이 어제 99조까지 질렀기 때문에 예. 이익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그 전망치를 너무 빨리 올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룸이 남아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뭔가 시장이 간다 그러면 대형주가 살아 있으면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대형주가 옆으로 기면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 네. 대형주가 꺾이면서 또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갈지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또 투자 전략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끼기로 내년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 특히 저 지난주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망치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예요. 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뭐 증권사나 투자은행에서 이런 리포트를 내놓는데 뭐 이제 SK하이닉스가 TSMC 매출 뛰어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네. 분위기다 보니까 참 가파르다 너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좀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나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끝난 건가를 판단할 때 보시는 주요 지표나 근거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서버 그러니까 그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핵심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일단 서버 예. 기업들이 사는 B2B 쪽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B2C 쪽에서는 스마트폰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음. 전체 수요의 한 30% 초중반 그리고 PC가 10% 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B2C 쪽은 스마트폰하고 PC 쪽의 동향이 중요하고 B2B는 서버가 중요한데 자 그동안에는 서버가 AI 서버 쪽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생성형 AI에 필요한 그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팅 파워 쪽의 수요는 좋았던 건데 8월부터 분위기 확 바뀐 게 일반 서버 쪽 수요가 확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존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주문량을 2배로 늘리면서 저게 이제 2016년, 18년 그때 투자했던 일반 서버, 클라우드 서버들의 교체 사이클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은 B2C가 갑자기 전방 시장 수요가 좋아져서 쇼티지가 나는 게 아니라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땡겨가는 거예요. 범용 메모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슈퍼 사이클이 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그 캐펙스 전방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지금은 뭐 부채 발행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걸 저는 오히려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기업들 특히나 빅테크들은 캐펙스 컷을 굉장히 예고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6년, 18년 슈퍼 그 사이클 때도 캐펙스 컷을 그때만 해도 메타가 뭐 갑자기 AI 그때 캐펙스 전망을 뭐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50억 달러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갑자기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 상황이나 아니면 미국의 감세 법안이나 뭐 그리고 그 지금 AI의 어떤 개선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내년에는 그 캐펙스 컷이 올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캐펙스 전망이 확 하향 조정되면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긴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상승 곡선이 조금만 꺾여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게 당연시 됐거든요. 그쵸. 분기 실적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6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가 7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이거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놀랍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6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600억 달러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정점이 와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이나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어떤 뉘앙스나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히 기업들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빅2입니다. 당연히 현재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모멘텀들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좀 뭐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두 기업 정리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원래 우리가 이게 관성처럼 보면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투자 그 어떤 아이디어가 같았어요.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시클리컬이고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 두 회사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지만 메모리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SK하이닉스는 퓨어한 메모리 회사다. 이걸 봤잖아요. 근데 두 회사의 지금 사업 구조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통의 범용 메모리 쪽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 쪽에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원래는 범용이었잖아요. 범용. 그래서 표준화된 제품이었는데 이게 HBM이라는 아이템이 나오면서 이제 커스텀 메모리.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그 PBR 트랩을 뚫어버렸죠. 원래는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PBR로 밸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는 PER로 밸류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매출의 절반이 커스텀 쪽에서는. 그러니까 파운드리 같은
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그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멀티플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이제 컨셉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가는 결국 EPS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네. EPS가 그러면 이게 상향 조정이 끝났는지 봐야겠죠. 근데 저는 연말까지 이게 상향 조정 폭이,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리서치에서 굉장히 질렀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따라가는 이제 리서치들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망치들이 점점점 올라갈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을 경우에는 좀 이제 주가가 완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포인트는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범용 비즈니스고 그리고 재고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못 주고 PER 밸류를 안 하고 PBR 밸류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만성적으로 AI 혁명이 들어와서 만성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범용 메모리, 특히나 이제 서버 D램이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 같은 이런 제품들은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나 연 단위 계약이 된다 그러면 멀티플을 달리줘야겠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상승 룸이라고 보고 있어요. 소위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가 11만 원 찍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솔직히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이 범용 쪽으로도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 쪽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까? 당장 뭐 그렇게 많은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뭐 깐부 회동도 했는데. 그게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예. 젠슨왕이 2022년 11월 이후로 AI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네. 대만은 뻔질나게 갔었는데 대한민국은 처음 왔어요. 그러면 왜 대만만 계속 갔냐? 뭐 컴퓨텍스 행사가 젠슨왕이 오기 시작하니까 원래 그저 그런 행사였는데 그게 세계적인 전시회가 됐잖아요. 네, 컴퓨텍스가. 맞아요. 뭐 우리 언론도 다 받아쓰고 그럴 정도가 됐는데 그만큼 대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 대만이 중요했냐면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들어내는데 병목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그게 이제 병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TSMC 찾아가서 생산량 늘려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TSMC는 이제 찔끔찔끔 늘려주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줘. 지금 메모리가 딱 그런 사이클.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메모리가 HBM이 중요하긴 한데 TSMC 정도의 무게감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은 메모리가 이제는 파운드리 못지않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젠슨왕이 와서 깐부 회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젠슨왕의 고민은 이거예요. 원래는 SK하이닉스한테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을 받았죠. 네. 거의 85에서 90% 정도 조달을 받았어요. 사실상 독점적으로 받아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4월부터 원래는 5월, 6월 정도가 되면 내년에 대한 계약이 끝납니다. 네. HBM은 연 단위 계약인데 연간으로 계약한 가격과 그 계약한 물량들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통 한 여름쯤 되면 초여름쯤 되면 내년 물량 완판됐습니다. 뉴스 막 나왔는데 올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의 가격에 대한 이견이 컸어요. 특히나 루빈에 들어가는 HBM4가. 네. 그래서 그거를 아직까지 사인 안 하고 계속 끌다가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닉스가 공개를 했죠. 사인했습니다. 내년 물량 팔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5월, 6월에 사인했을 때하고 가격하고 최근에 사인했을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훨씬 더 잘 받았겠죠. 저는 그 네. 얼마나 차이 날까 여쭤보시길래 네. 그 가격차를 아시는 줄 알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원래 그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거는 가격 인하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게 가격 인하폭이 되게 컸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엔비디아 구매 헤드가 바뀌었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인도계에 굉장히 빡빡하신 분이 와서 갑자기 이제 가격을 좀 자기 이제 실적 만들어야 되니까 좀 과하게 요구를 했었고 하이닉스가 견딘 거죠. 버틴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상호관세 협상할 때 버텨가지고 잘 했잖아요. 그때 한창 막 네. 불화설 뉴스도 나오고 맞습니다. 막 경쟁사 새로 생긴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젠슨왕도 일단 그때만 해도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잘해줄 거야 내년부터. 자 이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죠. 네.
그런데 요게 제가 8월부터 범용 메모리의 분위기 확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마존 때문에. 예. 그러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반기 때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가가치는 HBM에 있으니까요. 그쵸. 범용 메모리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범용 메모리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죠. 그러면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익이 50%씩 나와요. 범용에서. 아. 그런데 이거를 HBM4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하이닉스하고 박터지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가격보다 적어도 10에서 30% 깎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50% 이익 나는데, 이걸 HBM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으로선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그렇게 배팅했다가 안 되면, 그죠? 내가 이거 그냥 50% 먹을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이 먼저 약간 톤이 달라졌어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오르니까 HBM4에 대해서 굉장히 톤다운을 합니다. 네. 원래 저기 상반기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연말까지 우리가 25%에서 뭐 27%까지 마켓시어 가지고 오겠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면 우리 DDR5 열심히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톤다운을 맞아요. 했고요. 네. 자, 거기에다가 또 엔비디아가 루빈에 들어가는 HBM4의 베이스 다이 스펙을 갑자기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원래 핀당 속도가 원래는 9기가 bps였는데 이걸 10기가 bps로 높였고, 그 다음에 11기가 bps로 높이니까 마이크론이 여기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지금 재설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지연된다라는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지금 믿을 만한 최후의 보루가 삼성인 거예요. 삼성은 뭐 속도 그래도 맞춰 준다고까지는 얘기는 네.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지금 잘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삼성이 여기서 조금만 이제 만약에 우리 그냥 범용 열심히 만들게요 이렇게 하는 순간 네. 하이닉스가 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아. 그러니까 그거 말 바꾸면 안 돼라고 해서 이제 치킨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둘 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로도 그렇고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죠, 상대적으로. 네. 하이닉스 대비해서. 근데 두 회사의 거버넌스를 보면 완전 달라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의 가치를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네. 당장 우리가 이거 50% 이익 낼 수 있는데 뭔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고 뭔가 HBM으로 전환한다. 이거는 만약에 잘못되면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크게 약간 배임처럼 그렇게 버리는 질책을 건가요? 당할 수 있고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 지배하는 거버넌스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결정하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뭐 재벌이 결정하면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중장기 성장 동력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삼성한테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깐부치킨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지 전체적인 뉘앙스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는 하진 않았겠지만 않았겠지만.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깐부야라고 이제 할 정도로 배신하면 이제 우리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도는 단도리 치는 자리 아니었을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져.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중소형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HBM 쪽으로 뭐 기술력이나 HBM4에 대한 성과들 혹시 뭐 따로 취재되거나 들으신 건 없으세요? 일단 그 HBM에 대한 거는 그 단품을 납품하는 샘플 테스트 통과 단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 샘플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3사가 다 그 HBM4의 엔지니어링 샘플은 다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HBM이 이거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5D 패키징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TSMC를 보내서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을 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이제 커스터머 샘플이라고 해서 최종 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그 커스터머 샘플 단계가 지금 거의 막바지예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통과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가 타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과해야 양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재설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디램 자체에서 메탈 공정을 조금 재설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칩을 이제 재설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될 거다. 그래서 중국계 증권 회사에서 이제 이거 2027년 돼야 대량 양산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빨리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네. 타겟 데이트는 분기마다 한 번씩 좀 뉴스는 됐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HBM이 뭔가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재료가 되지 못할 거다라고 그러게요. 보겠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후속 수주, 그러니까 테슬라 못지않은 빅테크의 수주, 그게 더 저는 주가에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거 오늘 주제랑은 전혀 상관도 없고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2주 전쯤이었나? 이거 결국 아닌 걸로 나오고 기사도 내려갔는데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실패했다고, 통과 못했다고 갑자기 뉴스가 나왔다가 우리 투자자들 마음만 살짝 철렁했다가 기사 내려갔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콜 테스트가요. 이게 우리가 무슨 수능처럼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제 네. 디버깅을 계속 해요. 그래서 예.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이제 긴 기간 안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소스들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자분들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대표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번에 그 소스를 갖다가 콜테스트 마치 완전 실패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이쪽 이제 그 여의도 업계에도 예. 보면 이제 필드 쪽에 있는 이쪽에 이제 그 소스들을 좀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렇게 접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 회사 다니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실제로 업권에 네. 뭐 그쪽에 직원이었다가 네. 여기 와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담당 섹터 애널 하시는 분들도 보면 예전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니셨던 맞아요, 분들 되게 맞아요.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사 동기나 이제 선후배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제 소스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여러 군데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팩트라는 게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난 예전 데이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소부장 관전 포인트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내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그 캐펙스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전자는 그 DS 부문 반도체 사업 쪽에서 한 40조 후반에서 50조 정도가 투자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파운드리도 원래 작년에 올해 계획했던 게 한 5조, 한 10조 정도였어요. 10조. 근데 실제로 10조를 투자 못했어요. 한 5조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한 15조 정도로 이제 정상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원래는 한 10조 중후반, 보통 한 18조 이렇게 투자를 해요, 연간. 예. 근데 내년에 아마 30조 중반까지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투자 규모가 적진 않은데, 이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생산량이 증가되는데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팹이나 인프라 장비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노후화되는 라인들을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하고 소재 부품의 약간 그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디램은 무조건 어느 정도는 가시적으로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램은 지금 HBM 쪽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디램 쪽은 장비 쪽이 괜찮을 거고, 특히나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장비주들은 좋죠.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뭐 이제 테슬라 향 이제 생산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테일러 쪽에 뭐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원익 IPS 같은 회사들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램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좋다. 네. 그 다음이 파운드리다. 그러면 이제 낸드 플래시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아마 증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업체들이 증설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막 좋고 막 하긴 한데 여전히 가동률이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 공급을 좀 제한해서 약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낸드 플래시는 신규 투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비 쪽 투자보다는 오히려 소재 부품 쪽이 낫다.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이제 소재 부품 쪽으로 이제 투자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장은 기존에 없던 거 새로 투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는 뭐 10조 투자한다고 시큰둥한데 우리가 잘 모르던 건데 갑자기 새 기술인데 뭐 1조 투자한다 이러면 막 환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소캠이나 뭐 유리기판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유리기판은 지금 기준으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미 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제 유리기판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설 사이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앱솔릭스나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은 양산 라인이라기보다는 준 양산 라인에 가깝고요. 이거를 이제 캐파를 아마 내년에 증설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동안 유리기판이 좀 테마성처럼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저는 내년에는 좀 본격화 될 거다. 실제로 이제 숫자로 찍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근데 듣다가 궁금한 게 뭐 대표님께서 각 주요 소재나 장비들 그다음에 공정별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이 이렇게 첨단화되면 뭐 파운드리가 됐든 아니면 기판주가 됐든 그 안에서도 사실 기업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현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종목 선택을 소부장업체 중에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까에 대한 고민이 문득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본인의 지식 수준이나 이제 투자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 책이나 네. 뭐 이런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은 적어도 뭐 8대 공정이 뭐고 뭐 어떤 쪽에 어떤 기업들이 관련되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피킹을 해서 종목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업이 너무 바쁘고 이걸 뭐 내가 8대 공정하고 뭐 이런 걸 다 알기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ETF 요즘에 많으니까 많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 같은 것들을 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고민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해답은 오히려 간단 명료하게 나오네요. 예. 맞아요. 본인의 여건에 맞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맞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 ETF도 워낙 세분화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공부만 하신다면 종목 선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만 잘 찍어도 요즘에는 그쵸. 수익 내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맞아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수수료만 잘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회전율이 괜찮은지만 보시고 하면서 파운드리 기판, 뭐 유리 기판, 장비 소재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다가 ETF로 싹 정리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소버린 AI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매 연설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AI는 달고 이제 다니고 있고 실제로 뭐 깐부 회동 이후에 26만 장 GPU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제 국가적으로 소버린 AI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게 그 AI 모델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컴퓨팅 파워. 예. 그러니까 GPU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네. 특히나 제조 쪽에. 우리가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뭐 로봇 만들고 자율주행 만들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좋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GPU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로 26만 장을 엔비디아가 준 거는 처음이죠. 네.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도 아마 26만 장까지는 엔비디아 블랙웰 칩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엔비디아의 고성 칩이 많은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게 세팅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4만 장에 26만 장 합해서 30만 장이면 전 세계적으로 한 3위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블랙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보다도 많을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 지난 밤 사이에 그 뉴스도 잠깐 있었어요. 물론 중국을 겨냥한 워딩이긴 했는데 트럼프가 또 26만 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GPU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동을 거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중국 쪽으로 안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뉘앙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변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말은 항상 그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잘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딴지를 건다 그러면 또 풀어야죠. 우리 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것도 풀어야죠. 이거죠. 네. 황금 왕관 하나 더 준비해서 또 네. 잘 풀어야겠죠. 두 분이 치킨을 한번 먹어야겠네요. 아,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돼.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는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제동을 거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아예 안 돼. 막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뭔가 다른 걸 요구하기 위한 협상의 카드로서 뭐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를 겨냥한 건지는 아직까지 모르니까요. 네. 앞뒤 맥락은 중국 얘기였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린 또 마스가 꺼내야죠 뭐.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협상력 협상할 수 발휘해야지. 있는 지렛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였으니까 이 정도로만 짧게 하고 가고 그러면 이제 26만 장을 받아서 도합 30만 장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이렇게 각 계획별로 나눠 줄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림으로 합쳐질까에 대한 게 아직 제 머릿속엔 없습니다. 좀 어떻게 이게 발전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대표님께서 좀 그려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중요해요. 일단 우리는 GPU 뭐 26만 장 가져오면 저거 그냥 데이터 센터에 넣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센터라는 데는 굉장히 민감한 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버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사실은 설치를 해본 전문가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뭐 PC 고칩니다, 스마트폰 고칩니다, 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 고칩니다 이런 분들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가, 엔지니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이번 그 새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호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호퍼 칩을 국내 다 끌어모아도 2,000장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00장도 연결해본 회사가 거의 없는 거죠. 네이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만장 단위로 연결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만장 단위로 연결해서 이 서버렉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자 이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빅테크하고 또 손을 잡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 곳에다가 다 집적해서 만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GPU 5만 장만 해도 원전 한 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전기가. 그러면 이거를 전기 수급 때문에 전국 각지로 이렇게 해서 뿌려놓고 이거를 마치 가상의 공간에서 한 개처럼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제일 좋긴 하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팅 파워, 이제 지능이라는 것들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현장에 특히나 우리가 특화된 영역, 예를 들면 요즘에는 AI가 전쟁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예. 우리의 이제 방산 시스템에 이제 두뇌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동차에 잘 만든 자동차에 두뇌가 올라가는 거고, 두뇌가 없던 로봇에 이제 두뇌가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겠죠. 거기서 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같은 회사들 탄생하겠죠. 사실 이번 에이펙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슈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AI 그리고 소버린 AI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성장 동력을 받고 모멘텀 탄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 굳이 또 걱정을 해보자면 뭐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하루만 늦어도 한 세대가 늦어질 수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정도인데 우리가 늦게 출발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러면 경쟁력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갸우뚱함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늦었죠. 네, 사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을 때 빅테크들은 그때 다 뜨악했었고요. 그 2023년 상반기만 해도 모든 빅테크들이 오픈 AI 어떻게 하면 따라잡냐 이게 제 관심사였었고 예. 그나마 이제 거기서 이제 구글 제미나이나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들이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때라도 뭔가를 준비를 했었다 그러면 아주 이제 그래도 기회가 있었겠죠. 네,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뭔가 굉장히 지금은 전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지금 힘을 실어서 지금 그리고 AI 지금 사실 지금 새 정부는 AI를 위한 그 정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죠? 네. AI 전문가들이 다 포진돼 있고 그만큼 또 AI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과기정통부에 또 막대한 힘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딱 그 구도를 옛날에 DJ 때 정통부가 딱 그런 구도였어요. 정통부 장관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니까. 요즘에 보면 뭐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 항상 그 거의 뭐 맞아요. 하트가 뿅뿅거리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지금 뭐 배경훈 장관 같은 경우도 부총리급 이제 뭐 이게 바뀌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부총리급으로 이제 장관을 또 이제 시키고 그리고 네이버 출신의 한성숙 장관도 중기벤처부 그런 분들이 다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오히려 더 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AI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젠다에 대해서 누가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장밋빛 전망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사실 올 설 연휴 되돌아보면 딥시크 충격이 꽤나 신선하고 진짜 충격적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충격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뭐 그 AI에서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냐 없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AI에 배팅을 안 해도 죽고요. 배팅을 해도 이게 성공할지 못할지 그건 맞죠.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배팅을 안 하고 그냥 죽을 거냐? 네. 그쵸. 아니면 뭐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더라도 뭐 경험은 남겠죠. 실패의 경험은 남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 뭐 하는 건 당연히 맞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초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목표를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잡겠다. 글로벌 양강인데 예. 그거를 뭐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쉽지 않죠. 네. 지금 뭐 GPU 30만 장 그러지만 미국은 다 합치면 2천만 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AI 혁명은 그러게요. 미국 주도 혁명이에요. 네. 이거 그리고 예전에 모바일 혁명이나 인터넷 혁명은 각 로컬별로 뭐 어느 정도 이제 혁신이 어느 정도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AI 혁명은 그냥 위너 텍스 올이에요. 네. 미국이 그렇죠. 다 먹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자주권을 가져갈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한국어 기반의 모델 하나가 없으면 그냥 데이터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냥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쓸만한 모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식민지는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힘내서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개발하고 밀고 있고 GPU도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나눔을 받는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까지 해서 이거는 투자의 시기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 어디에서 가장 먼저 좀 긍정적인 신호나 실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일단 실제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일단 뭐 당장 내년에 GPU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전력 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빠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결국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슈들이 내년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이 어떤 시장의 어떤 주요 흐름들
주도주들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피지컬 AI를 이제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테크쟁이고 이제 네. IT만 주로 보는 사람인데 요즘에 현대차를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IT나 테크 하시는 분들도 현대차는 자동차 업체로 보지는 않고 그렇죠. 네. 이제 피지컬 AI 업체로 맞아요. 변화한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는 그 병목이 해결된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어쨌든 지금 그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포지션이긴 합니다. 그렇죠. 현대차. 네. 이제 현대차도 테슬라 보듯이 하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테슬라는 뭐 아주 그래도 뭐 너무 훌륭한 회사지만 독보적이니까. 그래도 못지않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한편으로 있는 시장에서의 걱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적인 전망들 여쭤보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방 58분이 가버려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뵈면 그때 또 추가적인 내용들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